지금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으세요? 뭔가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그 4차 산업혁명의 진정성,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의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약간의 점검을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에 있고요. 도시계획동산학, 원래 전공은 도시 쪽, 그러니까 도시계획학이 전공이고요. 도시설계 건축을 하면서 좀 융합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도시계획위원 한 6년 정도 했고, 그래서 시흥시가 저에게는 굉장히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자꾸 정감도 가고요. 또 스마트 시티가 이번에 아마 시흥시에 됐기 때문에 좀 더 이 내용이 그래도 현실감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니까 만화잖아요. 근데 이 만화가 그냥 만화가 아니에요. 연도를 한번 볼까요? 몇 년도? 65년도면 제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이네. 제가 66년 태어났으니까 저가 아직 세상에 나올 거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화백님께서 신문에 올린 그림입니다. 잘 볼까요, 한번? 일단 여기 면적을 좀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집을 보니까 태양광. 지금 어때요? 태양광? 뭐 원전을 대체하는 차기 주자로. 또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많이들 설치하시고 계시고, 또 제 아는 교수님은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월 전기료가 엄청 싸졌다고 저한테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생활에 들어왔습니까? 네, 이미 들어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전기자동차가 딱 여기 써 있어. 전기자동차. 65년도에 얘를 예측했다. 어떻습니까? 이 화백님의 그 선구안이. 이 미래를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죠. 또 볼까요? 전화기로 이게 소형 TV 전화기야. 어때요? 이미 우리 세상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8.9, 11 정도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202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20 뒤에 이 화백이 예측한 대로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로 한번 상상해 보면, 저는 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 연장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미래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4차 혁명이 그리는 미래의 약간의 유토피아적일 수도 있고 또 디스토피아라고 해서 좀 더 나쁜 세계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공부도 집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위험을 느끼진 않지만 점점 온라인 강의를 높이려고 하는 대학을 보면서 저는 저의 미래를 살짝 느껴봅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줘요. 온라인 강의를 올리면 200만 원을 더 주면서 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한번 강의가 온라인에 올라가면 제가 죽은 다음에도 그 강의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좋은 사람들 강의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학술적 깊이는 깊으나 전달력이 떨어지는 교수는 어떨까요?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희망적인 부분과 약간의 그 희망 속에 싹트고 있는 약간의 불편한 진실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끄집어 보고자 합니다. 이 아저씨 말은 잘 못해. 저는 이 양반 되게 날카롭게 하이톤으로 크리티컬하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목소리가 너무 언밸런스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덧 이세돌의 팬이 됐고요. 그리고 한번 이겼을 때 저도 모르게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번 알파고라는 놈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혼자지만 알파고는 수십만, 수백만의 컴퓨터가 병렬로 연결된, 어찌 보면 하나가 아닌
그 기계와 싸우는 그런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드라마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류가 기계에게 내줄 수 없는 영역 중에 딱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바둑이라 그랬어요. 무한대의 수로. 근데 얘네들은 인류가 배운 그 수많은 기보들이라고, 기보. 바둑을 둔 그 레코드, 기록을 얘들은 1분에 수만 번을 학습하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깊게 배운다. 그래서 뭐예요? 딥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인류가 한 거를 1분 만에 다 배워버리는 거죠. 그럼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파고가 지금 바둑계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은퇴했나요? 은퇴했어요. 중국에 있는 그 9단짜리하고도 붙어가지고 게임 완전 박살낸 다음에 지금은 은퇴해버렸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리고 지금의 인류 바둑 기사들은 누구 걸 배우느냐? 얘네들끼리 붙을 거 아니에요 또. 알파고 1 대 알파고 2가 붙어. 그럼 이건 뭐예요? 완전히 고수들끼리 붙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붙은 그 기보를 프로 기사들이 배워 가지고 와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대요. 왜? 하도 높은 차원의 얘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있는 바둑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손 내면 손도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시의 철학이나 인간의 인생의 철학 얘기하면 걔가 알아들어요? 소리는 인지하지만 내용 모르잖아요. 저는 약간 비유가 좀 적절치는 모르겠으나 인류의 어떤 사고의 영역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끼리. 그래서 챗봇이라고 아세요? 챗봇? 채팅하는 로봇 챗봇. 들어보셨어요? 요즘 조금씩 응용돼가지고 우리 집 AI 얘기하면 막 해주잖아요. 그 챗봇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또 시켜본 거야. 로봇끼리 얘기하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인간도 알아들어요. 나중엔 인간이 모르는 언어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일 수 없어요. 즉 인류의 의사 없이 지들끼리 의사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챗봇 개발은 중단. 자기들끼리 로봇끼리 AI끼리 챗봇하는 건 스탑시켰어요. 이게 마치 말하면 AI의 어떤 그 터미네이터 영화 아시죠? 기계와 인류의 싸움. 저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 인류의 중요한 결정을 AI들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AI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순간에 챗봇에서 발생되었던 상황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근데 어제 다른 거하고 오늘 다른 게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면 잘 말하기가 어려워, 미세해서. 근데 1년 뒤에,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나는 어때요? 일단 허리 둘레 달라지잖아.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그냥 많이 나오고 키로수가 증가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숨참의 정도, 그 다음에 특히 신체 검사 받으면 그 수치로 나와요, 그죠?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이걸 조금 더 길게 연장하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거의 세계와 현재의 세계는 매우 다른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프트란 단어를 써요. 쉬프트, S-H-I-F-T, 쉬프트, 이동한다. 근데 쉬프트가 많이 이동한 걸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도대체 이 패러다임을 왜 알아야 되는가? 산업의 흐름을 얘기할 때도 1차, 2차, 3차 이런 어떤 기간을 구분 짓잖아요. 그게 한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거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요즘은 조금 시들었어. 근데 걔네들보다 훨씬 원형적인 부분이 웃으면 복이 와요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하고 개콘을 딱 비교하면 되게 많은 차이가 느껴지죠. 그죠?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 융합적인 요소도 있고.
또 개그의 어떤 슬랩스틱 말고도 다양한 융합적인 것들을 그리고 콘서트란 이름으로 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아쉬운 공휴일을 개를 보면서 약간 위안을 찾기도 했어요. 그건 패러다임 시프트에 해당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박정희 시대,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르죠. 이것도 많은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 1, 2, 3, 3을 지나야 4가 오는 거예요. 1에서 갑자기 4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그 단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트렌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렌드. 트렌드는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자, 보면 이 톱니바퀴가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큰 놈 있죠? 얘가 약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거 있죠? 제일 작은 거. 얘가 오늘날의 오늘이야, 오늘. 자,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큰 바퀴를 반 바퀴만 돌리면 중간에 있는 얘는 반 바퀴를 돌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세 바퀴 돌을 것 같아요? 얘 큰 바퀴에 얘가 딱 붙어 있어요, 여기. 얘 반 바퀴 돌아가면 얘 몇 바퀴 돌아갈 것 같아요? 서너 바퀴 돌아가겠죠? 패러다임은 얼마 안 움직이지만 트렌드는 어때요? 왕창 움직이죠.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또 작은 놈 여기를 얘를 붙여봐요. 그럼 얘 반 바퀴 돌아갈 때 얘는 수십 바퀴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흐름은 얼마 가는 것 같지 않지만 트렌드와 그리고 지금의 현재는 그것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격변 같은 것들, 트럼프가 취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거가 큰 톱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 큰 기술 혁신의 톱니바퀴가 오늘날의 우리를 규정 지는 거죠. 시티폰 나왔을 때 저 대박인 줄 알았어요. 와, 훌륭하다. 삐삐도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다니. 그런데 어때요? 시티폰 정말 불행하게도 몇 년 못 버티고 뭐한테 잡혀 먹었어요. 에? 핸드폰 PCS라고 해가지고, 그죠? 018, 원샷 018 해가지고 시티폰 사업 망했습니다. 엄청난 기술 혁신하고 봤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의 시대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아까 그 화백이 예측한 것처럼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그 속도가 더 짧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그 패러다임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새로운 변화 요인들이 사회, 생활, 특히 기술적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생활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와 의지에 상관없이 진행시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핵심에 4차 혁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옛날 성을 갖고 왔을까요? 이 성은 격자로 되어 있어요. 격자란 얘기는 주로 동양의 곡선이 아니야. 서양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도시의 기본적 원리를 이런 옛날의 성곽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동양적인 어떤 기술이에요. 근데 성곽이 있다는 얘기는 성곽 안에 누가 살아요? 사람들이 살고 특히 방어형 성곽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백성들이 외적으로부터 침탈당하지 않도록 방어를 해주면서 보살펴주죠. 그리고 뭘 걷어요? 세금을 걷지, 세금.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뛰어난 영주고 당신들은 약간 그 농노라고 불렀죠. 그래서 불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농사를 짓고 내가 생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성곽의 어떤 보호를 받았으니 서로 그런 어떤 정치적 교환을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무기가 발견되는 무기. 특히 이놈의 발명은 성곽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고 왕권을 약화시켰으며 시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민사회로 거침없이 지나가게 됐어요. 이것의 발명에 의해서. 무엇일까요, 얘는? 맞추는 분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쉬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어떤 건가? 선생님, 뭘까요? 총? 총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총 가지고는 죽여봐야 뭐 한 사람 정도인데, 그 총도 틀린 건 아닌데, 약간은 그 스케일을 좀 키울 필요가 있는데, 뭘까요? 폭탄? 폭탄도 거의 90% 맞췄지만, 이 폭탄도 사실은 완전 맞는 건 아니야. 예? 예? 어떤 거요? 활자? 저분은 너무 문학적이시다. 지금 전쟁과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대포 손들어 누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 석학으로 임명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포의 발명이 성곽을 무너뜨렸습니다. 화살, 총 같은 거는 성곽으로 막을 수가 있었지만 대포는 어때요? 직사화기예요? 곡사화기예요? 곡사화기는 폼을 써는 글이죠? 자, 뭘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성곽의 담장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성곽의 핵심 역량은 어디에 있어요? 이 담장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담장을 무력화시키면서 약 올리면서 떨어져서 사람 한 명 죽여요? 왕 다 죽여요? 왕 다 죽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흩어지겠죠? 즉 성곽에 있으면 더 죽어. 그래서 성곽의 방어력은 제로 포인트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겠어요? 세금 안 내요. 복종하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시민들이 밖으로 나가서 광작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상행위를 하면서 상업으로 돈을 벌고 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근대 시민사회로 나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꼭 대포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건 조금 논리의 비약이지만 대포가 상당한 영향을 줬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술 혁신이죠. 물론 화약이라고 하나, 아까 총에도 화약이 들어갑니다만 화약만 가지고는 안 되죠. 철로 화약의 힘을 버티고 그리고 총열로 해서 대포의 방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높이나 거리 그리고 포탄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 산업혁명 떠오르는 나라 어디죠? 영국. 영국의 또 대표적인 도시들은 어떤 도시가 있죠? 산업혁명 때 발전됐던? 훌륭하십니다. 런던이라고 안 하면 너무 좋아. 맨체스터 훌륭하십니다. 박지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맨체스터나 리버풀 이런 데가 대부분 다 산업혁명의 그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산업혁명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농촌은 어땠을까? 그리고 도시는 또 그 농촌의 변화로 인하여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거의 100년 뒤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말씀 잘 드릴게요. 첫 번째, 기계는 노동력을 대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계의 힘은? 네? 대체했겠죠? 그럼 10사람이 할 걸 기계 하나로 할 수 있어. 그죠?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9명은 뭐가 되는 거죠? 실업자라고 좀 더 유식한 말로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놀 때 말하세요. 이 잉여 노동력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잉여 노동력. 이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잉여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무튼. 자, 그 사람들이 일을 이제 못해요. 그런데 도시엔 일자리가 생겼네. 왜? 공장이 생긴 거예요. 공장이. 드디어 공장이 생기면서 아까 제가 패러다임 얘기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란 말을 했잖아요. 근대 사회가, 모더니즘 사회에서.
자, 기계 엔진의 힘이 돌아가니까 그걸로 공장을 돌리면 효율성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서울이래. 대도시로 몰려오겠죠. 그럼 주택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주택이 없나요? 아, 똑같아요. 구로동, 가리봉동의 벌집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리 빌더라고 불러요. 보통 영어로. 날림 개발업자. 이 사람들이 주택을 대거 빠르게 공급합니다. 싸게. 들어갔겠죠, 사람들이. 그죠? 싸니까. 중요한 건 집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난방은 돼. 난방은 됐어요. 물. 화장실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저분 석학이네. 우리 대학원에 저기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저분 원래 똑똑하시죠? 네. 한 번 더 저기, 손 한 번 이렇게. 진짜 훌륭하세요. 상하수도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특히 하수도 시스템. 그 얘기는 배설한 것이 제대로 흘러갔다, 못 흘러갔다. 그 얘기는 방에다 그러면 그걸 뒀겠어요? 아니면 밖에 버렸겠어요? 집에는 안 놨겠지? 그죠? 길바닥에 뭐가 흥건한 거야? 걔네들이 막 천지인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유가 있습니다. 향수의 발견, 그 다음에 여성들 하이힐의 발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살짝 있어요. 그건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유럽이. 그런 부분 아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에 얘네들 때문에 위생이 나빠지면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자, 수인성 질환 첫 번째 되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과 이게 나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패스트는 아니야. 패스트는 저거잖아. 그죠? 쥐, 이질, 또 너무 이분 의사 같아. 또 하나 더. 흔히들 걸리는 거. 아니요, 이건 되게 치명적인 거였어요. 콜레라예요, 콜레라. 이분도 새로운 신진 석학으로 이제 올라오시려고 하네. 콜레라예요, 콜레라. 콜레라가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공장 주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일단 아픈 거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은 사실 생각하지 말고 그들 그 생각 안 했어요. 뭘 걱정했을까요? 그들이 아파 누우니까. 노동력을 확보 못하니까 뭐야? 제품이 생산한다니까 열받는 거지. 그죠? 그러면 똑똑한 자본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회사 다 망하겠다. 최소한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춰야 건강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내 매출도 영향을 주는구나. 정치인도 보니까 그래야 세금이 거치고 나라가 돌아가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거 하면 좋다라는 거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그 순간이 바로 세계 최초의 도시 계획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Public Sanitation Act 이렇게 만들었어요. 즉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어떤 위생에 관련된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라. 그래야 사람들의 아주 미니멈 수준, 최저 수준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합의에 도달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콜레라는 가난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염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면서 상하수도 시스템이 도시의 인프라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토목공학이 시빌 엔지니어링이에요. 시빌. 시민공학이란 뜻이죠. 시민공학. 위생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탄생의 배경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기술 혁신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멜더스가 이런 말을 했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석학도 나옵니다. 저 뒤에도 이제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 그 격차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사자, 그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 속도에 대응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토지가 계속 증가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핵심적인 원칙이 뭐예요? 가치를 만드는 게 부증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증가하는 게 힘드니까 토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희귀하다, 영원하다. 매립도 할 수 있지만 매립은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매립은 일부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야, 그러면 용적률을 올리지 뭐. 이렇게 용적률을 올리지 뭐 해서 드디어 수직적 토지 이용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수직적 토지 이용을 할 만큼의 기술이 확보되었는가? 건설, 시공기술에 대한 혁신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이게 100층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 올리는 기술은 됐어. 그럼 사람들은 1층부터 100층 올라가면 1박 2일 걸리고 막 이러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천루라고 하는 스카이스크레이퍼의 핵심적 가능 기술은 얘의 발명이에요. 뭘까요? 엘리베이터의 발명이 이런 마천루의 탄생을 촉진시켰어요. 대단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얘네들을 탄생하게 하고 현실로 올 수 있게 한 부분이죠. 대단한 거라고 보여져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오늘 반응이 좋으시니까. 주식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큰 변혁이 일어나면 파생적으로 주식의 어떤 등락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물 같은 것들을 그냥 상수도에서 먹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수기에서 나온 물 아니면 안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수기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더니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되고 나면. 특히 뜨거운 물이 나온다라는 것, 이거 하나로 한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은 지금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고 있고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저기 있다. 혹시 커피 한 잔 줄 수 있나요? 혹시?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바로 가서 대면 뭐가 나와요?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스틱된 커피를 돌리면 바로 커피잖아요. 그래서 동서식품은 이런 그 정수기의 발명으로 인하여 스틱형 커피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저게 대박이 났어요. 그 얘기는 반사적 이익을 얻은 거죠. 기술 혁신에 대한 거 여기 엘리베이터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여름 여러분 시원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만 이 몸매에 에어컨 없이 살았습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버틸 수는 있었고, 주로 낮 시간은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즉 인간의 공간을 제약하는 것 중에 기후, 온도, 이 부분은 매우 배타적이고 유용한 거예요. 큰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국가 중에 잘 나가는 도시국가 한번 여러분 알고 있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잘 나가는 도시국가. 가보고 싶은 잘 나가는 어디 있을까요? 도시국가. 싱가포르. 그 온도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름에? 40도 넘어가죠? 그죠? 엄청나게 덥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 수많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발명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리다나 이런 밑에 내려가면 엄청나게 더워요. 근데 얘가 발명됐기 때문에 건물들이 안정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그래서 이제 에어컨은 군대에도 경비실에도 사치수단이 아닌 뭐예요? 생존의 수단으로 이제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에어컨의 발명은 인간이 거주하지 못할 곳도 거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학이나 도시계획에서 은근히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우주기술이에요. 우주기술. 달나라 화성에 주거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도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기술 혁신의 속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차 산업이네요. 1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죠? 이걸로 인해서 뭘 만들었어요? 증기기관차도 만들었죠. 즉 엔진, 즉 힘을 내는 원천 기술에 대한 것을 끌어내면서 마력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래서 얘의 힘이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 넘어갈 수 있는 시초를 만들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정말 쓸 수 있었어요. 인간의 힘이 아닌 기계의 발명으로 초기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이끌었다. 확실합니다. 얘는 완전 리스펙트. 산업혁명은 기술적 혁신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그리고 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클래식한 거란 말이에요. 되게 전통적인 걸. 얘는 여기다가 뭐예요? 조금 더 시스템을 갖추고 단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걸 해서 분업화를 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제품 생산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제품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걸 강력한 무기로 자본주의를 살찌웁니다. 자동차가 과거에 사치품 중에도 왕사치품이었어요. 근데 포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가격을 10분의 1로 다운시켜요. 그러니까 초고소득자만 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중산층 이하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거예요. 혁명이죠. 그러니까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철학을 붙였어요. 포드주의, 포디즘. ISM이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주의, 철학, 트렌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포디즘 체제 하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적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확장하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덕을 본 놈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가장 혁신적으로 받아들였고, 경찰 국가로서 힘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얘를 잘 활용했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천조국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기술이 전 세계의 어떤 수출과 수입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혁명도 사실은 확실해 보여요. 1차는 개별적이라면 2차 혁명은 집단적이다. 그리고 생산량이 매우 높고, 그리고 기술 집약도도 높다 라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고, 자동화의 어떤 정도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3차 산업혁명인데, 얘도 좀 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필살기가 뭐예요? 디지털, 반도체, 트랜지스터라고 보통 불리웠던 것이 반도체로 가고, 그리고 전자라는 단어와 반도체가 연결한 정보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혁신적이며, 그걸 대표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거로 대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3차 혁명까지는 확실하게 그 천명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겠고, 그리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지면서 옛날 같으면 집체 하나 가득 채워야 돌아가는 컴퓨터가 이제 자기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컴퓨터로 충분히 가능해지는 직접 연산작용의 혁신이 그것을 이끌었고, 중요한 건 이때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이때까지만 어떨 것 같아요? 도와주는 정도로 머물렀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파급력이나 아니면 고도의 어떤 그 두려움은 사실상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컴퓨터란 단어가 나쁘게 쓰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을 컴퓨터처럼 명석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처럼 명석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4차 혁명인데, 3차 혁명을 극대화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3차 혁명의 어드밴스 버전. 훨씬 더 높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자동차 같으면 5 시리즈 다음에 7 시리즈라고 말하면 오케이인데,
얘는 뭔가 5와 7 사이에 있는 6 시리즈 같은 느낌? 5는 아닌데 아직 7은 아니야 라고 하는 애매함, 이런 것들도 함께 이 4차 혁명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특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3차 혁명까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자동화의 정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얘는 자동화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네트워크란 단어가 들어가요. 연결성이라는 것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가 아니죠. 수직적 연결이 있고 수평적 연결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의 세계는 전부 컴퓨터의 어떤 연결고리 속에 존재하고 있죠. 우리를 지배하는 신은 이제 현실적으로 구글 신이라고 불러요. 모든 걸 통제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동화에 대한 레벨이 굉장히 뛰어나게 이보크, 그러니까 한 번에 팍 뛰어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즉각적인 연결. 이게 되게 얄팍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그때의 수요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그때의 수요들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비즈니스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요가 단선적이고,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발 계산해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유형의 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예측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온디맨드 경제라고. 온디맨드 경제가 뭐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택시 탈 때 우버 택시 타잖아요. 우버 택시는 온라인상에서의 디맨드를 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공급을 연결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되어 있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어때요? 주택, 호텔, 이렇게 숙박 기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그때그때 공급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디맨드 경제는 그동안 생각했던 계획적 예측이나 아니면 중요한 석학들의 또는 대표의 어떤 결정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의 확실한 수요에 대한 포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가능케 한 게 바로 얘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 그러한 수요들을 감지해내는 촉수들이 있어요. 촉수. 그게 IoT 같은 것들이에요. IoT가 그걸 계속 체크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그 보내진 신호들이 모여서 수요의 량을 계량해주고 그걸 다시 공급자에게 연결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스몰 데이터가 아닌 빅데이터화된 거라고 보여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예찬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형이고 자동화 플러스 연결성에 대한 부분을 가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수요의 어떤 공급들을 가능케 해주고, 그것이 새로운 공급자로 하여금 그 수요에 대응형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촉발시키는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화까지도 포함하게 되고 즉각적인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4차 혁명이 가지고 있는 3차 혁명이나 2차 혁명과 다른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크게 보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지나고, 패러다임 시프트 배웠잖아요. 우리가 패러다임이 하나, 농경사회가 지나고 그 다음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 이후의 사회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보는데, 거기에 주된 용어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과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형태를 갖고 있는 거에서 좀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가상적인 부분, 나중에 CPS라고 해서 가상의 외부 공간에 가상의 공간이 현실 공간을 제어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현실화시킨 것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도 독립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지식 노동에 대한 무게가 더 올라가고, 그것이 산업의 윗바닥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고 해서 그 가치를 결정하는 또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IoT와 같은 정보를 촉수로 감지해내는 것과 그 감지해낸 그 정보를 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인공지능이 맡고 그 판단에 의한 생산을 다시 자동화로 초연결하는 그 부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무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자동차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BMW 7 시리즈를 제작하는 공정을 유튜브에서 보여줍니다. 깜짝 놀란 건 사람이 없네요. 그 공정에 사람은 그냥 거들 뿐. 가끔 보여요. 가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가 생산하는 걸 보니 기계들이 알아서 하는데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시행시 올 때 꼭 돈을 내잖아요. 900원씩. 저는 꼭 사람에게 내요. 자꾸 줄어들잖아요. 현금 내는 그 구간이. 그리고 해외나 지방에 가면 아예 기계에 돈 주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주유할 때만 해도 되게 무서웠는데 썸뜩했는데 지금은 좀 적응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자동화라는 이름 하에 인간이 가진 고유의 직업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인문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자핵공학과에 있는 교수나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른 쪽 사람들은 되게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왜? 공학적 얘기는 인문사회적 파생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시민으로서 특정한 기술이나 변화가 인문사회학적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니까. 한번 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니까 땡큐예요. 땡큐. 고마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고 식량 생산에 도움이 됐고 인류의 웰페어 복지를 위해서 기여했어. 2차 산업혁명 전기? 괜찮아. 뭔가 비싼 것들도 내가 이제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계층에 대한 어떤 그 대립보다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 삶의 윤택함을 느낄 수 있었어. 3차 산업혁명은 어떠냐면 복잡한 거를 얘가 해결해 주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얘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고도의 어떤 창조성과 고유한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대행해주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인류의 사고, 즉 인류가 다 뭉쳐서 하더라도 AI가 결심하면 그 인류가 쌓아놓은 것을 딥러닝 하면서 바둑으로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큰 거예요. 결국 사고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예요. 사고. 예? 특정한 연산이나 힘에 대한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인류의 사고보다 더 뛰어난 사고를 얘가 내릴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이제 큰 인문사회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소도비 경매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미술품을 경매하는 건데 특정 독일 친구들, 대학생들이 어떤 걸 생각해냈냐면 특정 화풍들, 굉장히 유명한 화풍을 가진 사람들의 화풍 패턴을 다 AI에 입력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주의가 있잖아요. 그 사조가 있고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인상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17세기의 인상파의 1900 몇 년부터 100년간의 화풍들을 패턴을 다 입력한 상태로 그 AI를 뭘 시킨 거예요.
그림을 그려라 시킨 거예요. 진짜 그림을 그려냈어요, AI가. 근데 정말 과거에 그 우리의 선조들, 인류의 선조들이 그렸던 그림의 패턴과 유사해요. 이름도 있어요. 근데 그 소도비 경매에서 이게 몇십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미술만이 아닙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또 정해진 시간과 그리고 음역대가 있다 보니 특정 것들을 계속 주입하다 보면 이제 작곡가의 고유한 저작권이 없이도 대량 생산형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약간 정치적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근데 또 인문사회적 관점에서의 얘기와 그리고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일단 얘는 중앙집권화를 분권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되게 수평적으로 돼 있고 그 정보가 IoT나 이런 걸 이해해서 정치적 수요를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힘들어진 거죠. 왜요? 댓글도 있고 그다음 인터넷 신문도 있고 해서 다양한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니 중앙 집중형으로 떨어지던 과거의 정치 정보가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량 생산하는 체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로 의존된 것을 말해요. 럭키 치약, 다이얼 비누 이런 거. 근데 얘는 좀 더 다양성을 갖는 거예요. 잇몸에 좋은 것, 미백용 치약, 또 아이들을 위한 좀 더 예쁘고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고 향균력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율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은 스펙트럼을 넓히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게 아니에요. 대량 생산은 그냥 수직적이거든요. 빡 하면 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씩 수평으로 연결된 네트워크형으로 되다 보니 수평적 연대와 그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단순 노동력에 대한 부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철학적 부분에서는 기존의 사회 시스템, 낡은 시스템을 치유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민주주의, 전자정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의 클린화 그리고 정치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으로는 4차 혁명의 어떤 디바이스들이 강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4차 혁명에 대한 거를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키워드를. 근데 수업 들을 때는 알지만 나가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수업에서 꼭 이 키워드 3개는 꼭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연결성이에요. 따라 볼까요? 연결성. 4차 혁명 하면 딱 여러분은 연결성 얘기를 하고요. 앞에 초자를 붙여도 돼요. 초연결성이라고 해도 돼요. 왜? 네트워크,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4차 혁명은 연결로 일단 생각해도 좋아요. 이거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핵심적 키워드. 특히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 공간이 서로 융합하는 거예요. IoT가 이걸 가능케 해요. 아무튼 연결성. 두 번째는 지능화. 자, 지능화 따라해 볼까요? 지능화. 네, 지능화.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는데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지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연결성. 두 번째는 지능화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산업이 발전하면서 커지는 분야인데 얘가 더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자, 마지막 자동화. 따라해 볼까요? 자동화.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 4차 혁명의 뼈다귀를 딱 바르는 거예요. 사람 하면 머리, 가슴, 그리고 하체 이렇게 3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얘도 연결, 지능, 자동화라고 하는 이 3가지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을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얘를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인터넷, 특히 사물 인터넷, 그리고 가상물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CPS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3D 프린팅, VR, AR, 그리고 기타 공학적 기술들, 얘네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인터넷 오브 띵, IoT라고 하는 것이 촉수처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첫 번째 뭐라고요? 연결성. 두 번째, 지능화. 세 번째, 자동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4차 혁명의 어떤 큰 틀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ICT라고 하는 정보화 기술하고 융합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핵심 기술만 볼까요, 한번 우리? 왜냐,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키워드는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예요. 첫 번째는 1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건 전기기관, 그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인터넷, 컴퓨터. 그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IoT. 얘를 AI까지 연결한 부분이다라는 거로 시대적 구분을 연결하면 우리 영화 보면 주연 배우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얘들의 주연이에요, 주연. 주연 배우.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그러는데 거기 장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그분 이름이 누구지? 생각이 안 나네.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분이? 아닌데. 앵무새는 유진이 아닌데. 정윤희, 그분 정윤희 여사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주연 배우들을 꼭 좀 기억하자. 그리고 아까 말한 4차 혁명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연결성. 두 번째 뭐라고요? 지능화. 세 번째? 얘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하나씩 올라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음은 이제 4차 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좀 이건 약간 음모론은 아니고요. 진짜 사회과학적인 부분에서 제기하는 얘기고 맞아요. 사실 글로벌 경제잖아요, 지금은. 마샬 맥루한이 말한 것처럼 지구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구촌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큰 애들이 있는 거예요. 큰 아이들이 있어요. 구루들이. 이 사람들이 세계의 이슈를 솔직히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불황이다 보니 얘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연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성장 동력에 대한 거를 뭔가 키워딩으로 뽑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드디어 화두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슈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슈밥이 아닙니다. 슈밥이. 그 양반이 처음으로 그러한 용어들을 세계화시키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 중에 제조업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 나라들이 인더스트리, 산업 정책을 변경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약간 먼저 수행하는 약간의 홍위병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막 빨리, 다른 나라보다 빨리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가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산업의 혁신으로 본 거죠. 그래서 ICT 기반형 산업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게 IoT와 CPS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에게 많은 연결을 일으키고 얘네들이 초연결성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놈들, IoT 같은 놈들, 자동화에 대한 역할도 담당하는 놈들, 그리고 지능화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놈들이 역할 분담을 해주는 거죠. 얘네들이. 마치 말하자면 슈퍼주니어 같은 그룹들이, 방탄소년단 같은 역할들이 자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귀여운 역할, 터프한 역할, 보컬 또는 어떤 댄싱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공연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나타난 것들이지 무인 운송 시스템. 드론이 물건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이 중요해요. 옥상. 옥상이 있는 곳이 중요해요. 왜냐? 거기 착륙해. 지금 당장 옥상을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3D 프린팅은 막 칩 짓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도 3D 프린팅 기업이 나타났어요. 드론 기업도 있긴 하지만 배송까지는 안 했고, 농약이나 기타 항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특히 그 여러분 풍력 발전기 알죠? 그 작아 보이지만 가보면 얼마네요? 저 하늘 높이. 그 청소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드론이 청소해요. 드론이 다니면서 쫙 청소합니다. 세차. 이런 신부분이. 로봇공학도 우리에게 다가왔죠. 나이 드신 분의 어떤 근력 강화를 위한 로봇. 그리고 맨날 앉아있는 사람을 위한 로봇도 있어요. 그냥 일어서면 다닐 수 있고 그냥 앉으면 자연스럽게 의자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간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들이 드디어 로봇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애완용 로봇도 많이 발전했죠. 예. 나 혼자 산다에 보면 가끔씩 등장해요. 일본에 있는 조그만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신소재 분야, 그다음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시스템도 지금 막 드디어 이제 막 시작했어요. 복잡한 소유권, 암호가 필요한 거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했을 경우 대체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해킹의 위험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리고 유전공학은 뭐 바이오와 연결되고 기타 산업혁명의 총화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투자를 뭐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머니들께서 요즘에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코딩 교육을 강남 아주머니들은 아주 필수처럼 코딩 교육을 시키죠. 그것도 사교육화 돼가지고요.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책임질 수도 없고 너무나 복잡해서 오히려 그런 판단은 오히려 그 학생들이 나중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이거나 이런 측면들, 즉 부정적인 연결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같이 있어요. 특히 이건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아까 우리 4차 혁명이 뭐랬죠? 처음이? 연결성. 다 연결돼 있어.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지능화가 뭐냐? 여기서 온디맨드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수요가 얼마인지를 얘들이 다 계산해서 그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는 거예요. 재고 없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때.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BMW가 벤츠로 가서 BMW 불탔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담동이나 시흥 이런 데서 딱 내가 계약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카본 블랙에 브라운 시트에 통풍 시트에 뭐 여기 위가 있고 가솔린에 유기통에 뭐 이런 걸 주문하잖아요. 바로 그날 독일의 본사에 잡히는 거죠. 그러면 나만 신청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멕시코 뭐 다른 데서 막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온디맨드화 돼서 얘네들한테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어때요? 재고가 필요 없는 재고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들도 소스 원료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선물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사람들이 없는 상태로 나오니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을 고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을, 부정적 효과들을 다 제거할 수 있고요. 제일 큰일 난 데는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왜요? 값싼 노동력이 필요 없어요, 이제.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동화된 공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이키,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많이 돈을 벌었죠. 왜냐하면 신발 같은 것들, 스포츠 이런 것들은 손놀림이 되게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을 많이 쓰는데 드디어 아디다스 철수합니다. 철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왜? 그런 기술까지도 다 이제 공장 자동화가 가능한 거예요. 중국 있을 필요 있어? 없어도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본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 섬유 때문에 베트남에 갔던 기업들, 섬유 관련된 오토메이션 시스템 때문에 더 이상 베트남의 인력이 필요 없어지면 공장 폐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기술이 뛰어난 몇 나라만,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저기 인더스트리 정책, 산업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4차 혁명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국가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온난화 현상 때문에 프레온가스를 규제하고 브라질한테 막 그 브라질의 열대 우림 어떤 거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에? 아마존. 거기 막 개발하려니까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목소리는 뭐예요? 브라질의 생각은 뭐예요? 아, 니네들이 다 개발해가지고 다 오염시켜놓고 이제 우리 좀 하려니까 못하게 하는 건 힘들고, 더군다나 니네 프레온가스 싼 건데 더 비싼 거 해가지고 대체물질 사게 만드는 거는 니네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기술 격차를 자꾸 벌림으로써 선진국들이 이제 계속 자기네들의 부를 지속하려는 부분에 이 부분도 상당히 편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장 자동화 시스템의 스마트화에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순간 우리는 경쟁력에서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현대자동차 힘들어질 것 같아. 나도 현대차 지금 한 20년 몰았거든요. 근데 마크 보기도 싫어요, 지금. 지겨워가지고. 네. 왜냐하면 기능과 성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와 예술적 이미지, 이런 어떤 부드러운 소프트 이미지, 깊이 있는 상품에 대한 그 표상에서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현대는. 그러니까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를 좀 담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성장한 것을 잘 따라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사실은 KIA가 Kill in Army를 줄임말이에요. 그런 말로 오용될 수가 있어요, 키아라는 단어. 근데 그 재벌 사장님은 자꾸 거기 집착해. 브랜드를 좀 바꿔야 되거든. KIA로 붙인 딱지를 K9에 붙이는 순간 타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이미지와 브랜딩을 얹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리시, 익산시로 바꿔서 백제의 역사 도시로 가는 거지, 폭발력이 발생한 깡패 도시 이미지를 뛰어넘었잖아요. 용인 자연농원 하면 뭐 거기서 농사 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버랜드로 해야 뭔가 테마파크적인 판타지가 연결되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싸고 좋은 자동차인데 좀 더 이제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을 담을 수 있도록 변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토메이션까지 돼버리면 자동차 생산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맞추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새로운 혁신적 산업혁명의 기반, 독일 인더스트리 4.0, 한국 3.0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왜? 국가적 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차 혁명이라고 하는 파도를, 서핑을 타고 갈 거냐, 아니면 아예 쳐다보면서 그냥 방파제를 쌓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4차 산업 전략에 대한 거를 보고서로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몇 개를 잡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1조 6천억 이상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 약간 회의적인 게 뭐냐면, 정부가 주는 돈을 정말로 혁신적인 사람들이 써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 따먹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전문기업이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 도시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몇백억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용역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회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그 계급들이 4차 혁명 속에서 자기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받고 커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한 기법들이 여러 개 있죠? 아까 말했던 것들이 다. 얘네들이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합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융합된 분야가 기존의 산업에서 넓어진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연계가 이제
뭔가 분명했던 것들이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로 융합되면서. 그러니까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이 이제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로 메카트로닉스, 미케닉스하고 일렉트로닉스 연결한 메카트로닉스라는 게 나오고, 기계공학과 안에 로봇공학과가 다 딸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대보다 차세대들이 겪어야 할 어떤 난이도 이런 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잘 연결하지 못하면 직업 탐색에서 그냥 리스키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의 방식, 최근의 방식으로 바뀌면서 다품종 다량 생산, 대량 생산과 다량 생산은 달라요. 흔히 말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에요. 이 단어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란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지만 안 어려워요. 커스텀은 소비자고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소비자에 맞춰지 가는 거를 얘기해요. 소비자를 맞춰준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의 수요를 그때그때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온디맨드랑 연결된 거예요. 소비자 수요가 땅땅땅 나오면 그걸 바로 땅땅땅 받아서 생산에 바로 투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품종으로 여러 개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품목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이게 오타. 매스 프로덕션은 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가 많아진 거고, 쟤는 쪼개진 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에게 식인십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다품종 다량 생산. 만약에 두 사람에게 50씩 그냥 두 사람 거로 해서 쫙 나눠주는 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포드주의 시스템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뭐랬어요? 4차 혁명의 핵심인 연결성, 지능화, 그리고 자동화가 그때그때 맞춰서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다량적 공급이 가능해진 거예요. 시간적 차이도 없어. 그 얘기는 산업이 훨씬 더 유연화됐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클라우딩, IoT, 빅데이터, 그리고 AI가 그 짓을 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 소외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노동력이 소외돼요. 낮은 수준의 노동력이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리맨드는 우리가 쭉 얘기한 거고요. 뭐 택시, 정보, 가사노동, 음식 배달, 전문가, 법무,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나타나는 온디맨드 경제의 파생적인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계속 서비스를 만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창출되고 나머지는 다 기계가 대체해버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육체 노동 기반형 전문가 영역들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대체형 낮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예술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것들로 대체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카툰은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좀 묘사하고 있고요. 보니까 사라지는 게 이게 714, 새로운 일자리 200이니까 결국 이 차이가 미래 일자리 변화에 중요한 건데, 이거 공식적인 국가에서 나온 자료인데도 이 정도예요. 국가에서 얼마나 보수를 했겠어요. 근데도 이 정도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새로운 게 있어요. 스마트 시티가 이제 그나마 새로운 스마트 산업혁명에서 일자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 시설에 대한 걸 가지고 공급했던 거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회나 또는 바이패스해서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서비스의 개선 같은 것들을 정보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의 한계를 우리가 온디맨드를 통해서 하는 SK텔레콤의 서비스나 아니면 카톡 내비나 이런 것들로 대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공급자 중심에서 약간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온디맨드로 연결하면 좀 더 주거나 상황들, 도시의 구성을 주민 위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것, 특히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디맨드 시스템이 생각되면
우리가 필요 없는 에너지, 전기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제주도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거기서 잘 되면 점차로 다른 도시에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좀 통제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파킹, 자동차 내가 돌지 않아도 어디에 주차하면 된다는 것을 자기네 동네뿐만 아니라 주변 동네까지 검색해 줍니다. 매우 좋은 시스템이죠. 그리고 요즘은 더 거기다 기능을 더해서 남의 거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앱도 개발됐어요. 대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가 갖고 있는 재미난 응용의 어떤 산물들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공간을 대체해버려요. 사이버 공간, 특히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백화점 앞으로 계속 사라질 겁니다. 안양의 백화점 사라졌어요, 아예. 누가 다 잡아먹는 줄 아세요? 인터넷 쇼핑몰이 다 잡아먹습니다. 다만 대형 테마형 쇼핑몰은 살아남아요. 걔네들은 워낙에 공룡이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여가적인 것까지 포함시켜서 사람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상업시설들은 웬만하면 온라인이 모든 걸 장악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이 갖고 있는 위력이 물리적 공간을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또 공공에서 받아야 할 서비스들 다 사이버에서 받기 시작하면 사람의 통행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을 사이버로 대체해버리면 도시의 효율성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탈을 꿈꾸실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 이외의 나로 살고 싶다. 그래서 온라인 세계가 있어요. 온라인에 가서 자기가 돈을 내면 이름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역할도 하고 결혼도 해요. 아이도 낳아요. 고소도 당해요. 고소. 근데 그게 상당히 정교하다 보니까 현실의 나인지 내가 좋은지 거기에 나가 좋은지를 헷갈려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정교한 사이버 세계가 구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이버 세계에서 뺨을 맞았을 경우 느끼는 치욕감은 거의 리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내야 돼요. 또 사이버 안에서 집을 지으려면 사이버 머니를 사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투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생활까지는 안 왔지만 얼리 어답터들, 우리보다 앞서 사는 몇몇 세계의 그 리더들 또는 인플루언서들, 이런 인간들은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에 투자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스마트 시티가 그거에 모든 걸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기능에 대한 거지만 그러한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 기반형 서비스라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방범 서비스나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편리하게 예측하거나 대응하거나 또는 발생했다면 처치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스마트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데이터 수집을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 근데 약간 이게 보안적 측면은 있지만 약간의 통제사회적인 게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그죠? 지금도 다 아니까. 이런 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P2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재화나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대한 거나 정치적 의사 참여에 대한 것도 덩달아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분권적 효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커지면서 동시에 선거 부정을 아주 그냥 스마트하게 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에 대한 논쟁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통신에 대한 독점이 이제 해체되고 오히려 보안성을 갖게 된다든가, 관치적인 부분이 이제 독과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유적인 부분으로 간다든가, 공유 자산화 같은 것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것들도 P2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직접 조달에 대한 시스템을 크라우딩 펀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조금은 더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의사 표현도 되게 빨라지고 직접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행정적 수요에 대한 것들을 스마트와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분산화,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좀 탈중심화를 하면서 오히려 분산적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시대에서는 좀 얘를 좀 잘 활용하고 산업혁명의 순기능적 측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과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거라든가 4차 혁명을 잘 통찰하는 분이 이런 스마트 분권적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미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래는 이제 바뀔 겁니다. 오렌지로 되어 있고 쪼개진 오렌지빛이라고 건 컨셉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분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개인주의가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파편화와 함께 일부 융합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개인화와 함께 또 같이 집단화되는 부분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 폭이 옛날에는 고여 있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어떤 유연성이 여기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고 그걸 Three World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분권화를 위해서 이제 디지털 체계가 시민과 정치적인 그 의사결정에 대한 수요들을 그때그때 연결해 줌으로써 이제 디지털 정부, 디지털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는 부분인데 캐나다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자정부의 방향도 이제 좀 더 민주화 지속성에 대한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을 연결하되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정보기술이 이제 디지털 온라인화 되면서 전부 민주적인 요소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철학의 변경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청와대에 몰래입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PC방 깜짝 놀랐어요. PC방 단어만 나오면 그 단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남궁민이라는 젊은 의사가 용기를 내서 쓴 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 같으면 뭉쳐 그러니까 사라져갈 얘기들이 전자민주주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청와대 거기다 딱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명으로 다 찬성 반대를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이런 연장선에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얘기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IoT를 여러 군데로 연결하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연결하면 도시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집객 정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가. 물론 중국은 심해요. 중국은 이걸 통해서 보면 사람 이름이 떠요. 지나가는 사람의 사람 이름이 떠요. 그건 너무 감시사회잖아요. 빅브라더, 그죠? 근데 적어도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특정한 중심 상업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유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심지의 크기에 대한 부분에 어떤 데이터로 적용되고 상권의 쇠퇴나 활력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간다든가 그리고 낮과 밤에 대한 행태 분석을 해서 보안 취약성에 대한 걸 점검한다든가 또는 특정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사용 활용을 좀 공식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array예요, array. IoT가 여러 개 배열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주민들이 정말 만족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계속 받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에서 좀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미래의 도시가 조금 더 친환경적이면서도 그리고 뭔가 나쁜 것보다는 유토피아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단 4차 혁명은 산업구조랑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특성에 대응해서
창조적인 직업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건가, 그런 방향성을 타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4차 혁명의 디바이스들은 다 도시로 연결될 거니까 시흥시 같이 이제 선제적 스마트 시티가 된 곳들은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 주민 자체의 관점으로 긍정적 4차 혁명에 대한 디바이스를 잘 연결하면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시흥시의 스마트한 도시가 미래에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시고 실천하는 그런 자치적 주민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